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25년 이제 강의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신논 1, 2, 3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기본 이론만 골라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5년 이제 새롭게 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계획서거든요. 좀 한번 살펴보려 그래요. 이따가 이제 오후반에서는 이제 수교재 기본 이론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1, 2, 3 이제 기본 이론반인데, 이게 보면은 혹시 신논 3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단원은 임용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정도로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단원에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2단원부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안 하면 또 찜찜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심화 이론으로 이제 넘길 건데, 우리가 이제 얘는 기본 이론으로 추가를 할 거고, 신논 2는 기본적으로 전체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거고, 이제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신논 2에서도 이제 너무 세부적인 것들은 좀 빼긴 했는데, 그래서 임용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기본 이론, 그러니까 이제 1, 2, 3 요것만 하면 임용 시험 준비는 뭐 충분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만 골라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첫째 주, 지금은 이제 첫째 주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테스트 문제 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부교재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없으셔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다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전 타임은 뭐 대략 1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1월부터 계속 이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챕터 1하고 챕터 2 수학교육의 이해하고 수학교육 철학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일단 맨 뒷장은 좀 조심해서 펼쳐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를 쭉 하면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해놨는데, 한번 이따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마다 관련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는 테스트 문제가 계속 제공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고 제출하시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인강도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게 직강으로 이제 오시다가 갑자기 또 못 오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강으로 들으시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주 관련된 것으로 서술형 5문제인데 기입형도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답형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블로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 치면 이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못 와서 인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인강으로 수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뭐 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채점을 할 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다, 스캔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하여튼 PDF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10주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할 겁니다. 신논 1, 신논 2, 이제 신논 3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 2월 강의가 아니라 한 거의 1, 3월 강의가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 명절 휴강 빼면은 이제 3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조금 이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논 2를 교육과정이니까 좀 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1호 개정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빼고 다 기본 이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오리엔테이션 뭐 30분까지 할 건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바로 우리 수학 교육의 2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료 2개 나눠 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걸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기 한 것들을 직강생, 인강생 자료실에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좀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5문제씩 테스트 드린다 그랬는데 그때 빈칸 노트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떤 개념이 있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 개념 딱 쓰고 뭐 이렇게 밑줄만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빈칸으로 해서 드릴 텐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뒤에는 이제 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홈워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저번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빈칸 노트, 그래서 테스트하고 빈칸 노트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복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수학 교육의 목적. 자,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론은 기평, 서술형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논술형이 있었는데 기평은 오늘 이제 뭐 기출 문제 나오는 걸 좀 보겠지만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용어만 쓰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평이 이제 2점이죠. 보통 한 2가지 정도 물어보거나 뭐 순서 배열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고요. 서술형은 4점으로 대략 몇 줄 정도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서술형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고 이론이 조금 더 중요도가 있는 경우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평은 좀 이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수학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실제 교육 과정이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평으로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기평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밑에를 볼 건데 일단 제가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8페이지에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1 풀어보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이 기출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 끝에 가면 되는데 이게 답을 보시면 안 되니까, 자, 답은 넘어가고 여기에 12페이지까지 하고 13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풀어보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을 풉니다. 자, 얘는 보시면 뭐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 신론을 좀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것만 읽어도 뭔지 아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명칭 정도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점으로 나오는 문제는 간단하게 어떤 용어나 명칭 정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냐, 위로 다시 가면 여기 수학교육의 목적 부분은 나와도 기평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쓰라고 할 때 정신도야성을 쓰라고는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제 뭐 간단한 문제나 어쨌든 같은 경우에는 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도야.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정신도야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여기 이 분이 좀 이 정신도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교육을 통해서 엄밀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엄밀성.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놀랍게도 중학교 수학에서는 막 진짜 우리가 전공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막 증명을 막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엄밀하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엄밀성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결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전자칠판이라 제가 여기다 손을 대면은 이게 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자, 간결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결성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대표적으로 예로 하나 실어놨는데 1대1 함수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뭔가
얘기를 하려면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수학. 그래서 수학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논리성. 논리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수학 학습을 통해서 논리성을 키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반성. 특별히 이제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반성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각의 크기압,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사각형의 경우는 360도죠. 사각형. 오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180도를 더한 540도. 육각형의 경우에는 720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해서 그럼 N각형은 어떻게 되느냐?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하듯이 일반성이라는 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이 일반화하는 문제가 그 작년 기출 문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화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는 참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학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용어를 쓰라고 하면 정신도야성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공부는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성도 이제 우리가 뭐 기입형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기입형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용성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물건을 사고 난 후에 뭐 거스름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간단한 문제 상황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2차 강의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또 작년 공부하신 분들이 또 최종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너무 얘를 가로로 그렸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그때부터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손해를 보다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의 관계를 지도할 때 중요한 건 이 교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칠판에서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뭐 2차 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1차에서는 확실히 단순하게 실용성의 의미를 그냥 물건 사고 계산하고 그냥 사칙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뭔가 통계적인 어떤 것들을 해석할 때 다각도의 어떤 실용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용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자체가 또 중요한 선발 도구로 또 이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용성인 부분도 우리가 그 정신도약성과 마찬가지로 수학 교육의 또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수학에는 문화적 가치와 이제 신미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신미성의 대표적인 예가 황금비가 있어요. 혹시 황금비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의 비죠. 얘가 x고 1이라고 하면 x 대 1은 1 더하기 x 대 x. 그러니까 긴 변과 짧은 변, 이제 긴 변 전체분의 1 더하기 x 대 x는 x 대 1. 요게 이제 황금비인데 계산하면 이제 2분의 이제 1 플러스 루트 5인가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황금비라 가지고 뭐 비너스 상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황금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황금비.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서 황금비가 나올 때 그 황금비를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미성, 문화적 가치도 좀 포함이 돼 있죠. 문화적으로 수학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가치 있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중간부터 뭐 안 배운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후세대들에게 계속 지도하고 가르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2022 개정에서는 이제 개정이 이제 됐잖아요. 2022 개정이 됐는데, 여기 2022 개정, 보통 이제 우리가 정식 명칭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죠. 여기에 교수학습 방안에 나중에 이제 뭐 신논 2를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놀이 및 게임 학습이 있어요. 놀이 및 게임 학습.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에서는 이렇게 막 놀이나 게임을 함으로써 학습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매우 간단한 수학을 활용하면서 흥미진진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그리고 신미성, 뭐 아름다움에 얘는 이제 약간 즐기는 거나 이제 감정적인 어떤 좋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흥미진진한 게임을 하면서 수학을 파악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미성은 이쪽으로 화살표를 하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기를 또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표시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선생님들이 직강생 자료실에나 이제 올라오면은 요거 이제 보시면서 복습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입형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다 기입형으로 나왔어요. 실제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입형으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맨 뒤에 풀 수 있게끔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동향과 흐름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입형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진짜 막 뭔가 영어 수거 암기하듯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방향성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9세기 말로 갑니다. 사실 뭐 이전에 대해서도 신론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뭐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다 뺐고 수학교육 근대운동부터가 본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19세기 말 특별히 중요한 건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뭔가 정치, 역사, 문화 하여튼 등등 교육 다 바꿔놨는데 수학교육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수학 교육계에서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는데, 자, 이전의 수학 교육이란 뭐였느냐? 이전 19세기 말 이전의 수학 교육은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 자체적인 어떤 학문으로 있지 않았고 약간 우리 수학의 부속 학문 요런 정도였습니다. 부속 학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하다가 그냥 딸려오는 그런 정도니까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전공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심리나 학생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좀 특권층만 한다든가 그렇게 공부를 했죠. 약간 일반적으로 뭔가 수학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이 움직임이 바로 수학교육 근대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대화운동인데 일단 19세기 말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즉 새롭게 탄생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어떤 수학을 생각해 보면 그냥 전공 수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대수학 해석학 하면 실용성이 그렇게 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극한 같은 경우 뭐 입실론이 어쩌고 델타가 어쩌고 사실 실용성과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노동자 계급에서도 어느 정도 계산도 하고 해야지 뭔가 일의 효율도 더 늘어나겠죠. 실용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약적인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상공업계, 그리고 이제 상공업계 또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학 연구를 시급한 일로 여기게 됐죠. 그래서 뭔가 기초적인 어떤 수학을 잘 습득을 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이제 논쟁의 시작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새로운 물결과 개념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기존의 어떤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전 19세기 말 이전의 수학이라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귀족 이제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만 수학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유클리드 원론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유클리드 원론이 수학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 원론은 딱 오늘날의 전공수학처럼 딱 정의, 그다음에 프루프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한마디로 그거의 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학을 대수학이나 해석학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정신 도야성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실용성도 없죠. 문화적 가치나 신미성, 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 배우긴 하지만 뭐 신미성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뇌의 도야, 즉 얘는 이제 정신 도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도야성만 강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19세기 말 가면서 벗어나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이제 어떤 개념이 있었다면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물결을 만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수학 교육에서는 엄밀한 논리적 전개, 아까 정신도야성에는 엄밀성, 논리성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강조를 하는 두뇌를 도야하는 이제 정신도야성만 강조를 하는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론식 교육, 원론의 어떤 교육만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 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뭔가 지금 보면은 원론식 교육의 문제점은 이때 당시 좀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개념이 딱 들어올 때 그게 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어떤 상황에 먹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여전히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가 되고 현실과 합격을 위한 도구, 그냥 수학을 그냥 어떤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가는 용도라든가 합격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이 됐죠. 결국 어떻게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황은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가치와 개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근대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영국,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독일, 그다음에 미국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약간 선구자적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페리라는 사람이죠.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다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 근대화 운동의 방향성을 좀 잘 파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비판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당시 수학 교육이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원론식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전공 수학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공 수학을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이명은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이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전의 수학 교육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현실을 고려하고 이제 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한 그런 수학 교육이 필요한 게 바로 근대화 운동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슷해요. 수학 교육이 매우 비과학적이다. 자, 사회의 실제와 분리된 그러니까 이론만을 추구한다. 딱 보면 그냥 전공 수학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입학 시험을 통과하는 우수한 수학 전문가를 만드는 것만 목적이다. 이게 다 이제 비판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개혁은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페리의 수학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제 실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청신도애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용성, 유용성,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수학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과학과 연결되는 측면도 중요하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탈피하여 실험 기하, 직접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기하를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무조건 그냥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예를 들어. 그러면 종이를 반 접어가지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죠. 실험 기하. 모눈 종이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뭔가 전공 수학적 이론만 정신도야성만 강조하는 수학에서 벗어나 어떤 실용성과 유용성 그리고 과학과도 연결하고 이런 것이 페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페리의 주장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출발지다 보니까 이제 페리라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영국의 수학교육에 크게 기여하였고요. 독일과 미국 등의 여러 나라의 수학교육 근대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독일로 갈게요. 독일의 수학교육 근대화운동. 이제 클라인. 자, 여기를 보면 역시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장려되고 교육 문제가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또 수학이 중요한 교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 독일은 또 이제 전쟁과도 또 많이 이제 연관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산업 및 과학, 약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노동자 계급의 실용적인 수학을 좀 강조했다면 약간 이제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응용 수학, 과학과 연계된 산업과 관련된 이런 수학들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대수학이나 해석학 그냥 전공 수학만 공부를 해서는 이룰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응용 수학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공 수학 마찬가지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지도할 때 입실론과 델타로 지도한다? 아무도 수학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시키잖아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원론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원론 자체는 전공 수학이니까 이제 학생들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고 성인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에 맞는 적절한 초보적인 기하학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추상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되고 실용적인 측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자연과학적 사고의 결합을 또 강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인의 입장은 약간 독일이라는 나라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과학기술을 되게 장려를 했고 응용수학에 강조를 했고 산업 및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한 그런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은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약간 전쟁에 많이 휩싸여 있을 때 미국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무기들도 좀 많이 팔게 되고 그래서 약간 상공업적인 즉 경영이나 경제 쪽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수학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미국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시민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실리와 실익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약간 경영이나 경제 쪽에 약간 실제적인 약간 돈과 관련된 그런 수학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클리드 원론의 어떤 전공 수학식 교육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학에서는 상업 계산, 실용 기하,
항해술, 측량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됐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수학.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법 위주, 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실험 기하를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입니다. 자, 무어의 개혁에 대한 주요 입장 보시면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간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원론식 어떤 그런 어떤 수학 교육에 이제 반기를 들고 실용적인 어떤 수학을 강조를 했다. 이런 측면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측면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를 보면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하였다가 이게 약간 반전이 있어요. 시작은 했지만 결국 이제 뭔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공 수학이 어떤 부속 학문으로서 그냥 전공 수학 내용을 교육하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수학 교육 자체의 학문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수학의 내용, 그냥 전공 수학을 그냥 지도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에 맞춘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수학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거고요. 실용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한계. 원래 정신도야성의 핵심은 엄밀성과 논리성인데 이거를 계속 부정을 했잖아요. 계속 부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으로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실용성만을 이제 강조를 하는 측면도 좀 있었죠. 그다음 이게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마련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딱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지도서를 만든다든가 딱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뿌리고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수학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케야 한 20년? 사실 옛날 시대의 20년은 되게 이제 짧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고 뭐 AI도 있고 하니까 금방금방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한참 걸렸기 때문에 사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유럽은 전쟁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났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까지 그냥 계속 뭔가 좀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현대운동은 2차 세계대전 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학 교육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후 뭔가 바탕만 이제 원래 전쟁 기간에는 뭔가 바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탕이 되자마자 급격한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학도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했는데 수학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에 우리는 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55년에서 대충 75년까지 수학교육 현대화운동 또는 새수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현대화운동은 1957년 이제 소련, 옛날에는 이제 구소련이었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자극이 되었죠. 그래서 수학교육 개혁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교육 현대 운동이 왜 일어나야 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하게 성장을 이룬 수학 자체, 즉 추상대수학 같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충 이렇게 발전했다고 보면 돼요. 뭔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학은 발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는 엄청나게 발달을 이루게 됐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세기에 발전된 수학이 19세기까지 지금 그 역사의 시작부터 19세기까지의 수학의 양을 능가합니다. 질적인 측면, 고도의 추상화, 집합론, 이 집합론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집합론의 도입으로써 어떤 우리가 이 집합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과 적분을 이루는 극한의 토대도 또 완성이 되고 이때 되게 많이 완성도 되고 수학적으로 그게 튼튼해졌죠. 대수적 구조를 강조를 하는 우리 군환체 딱 보시면 여러분들 다 전공수학 시험 범위죠. 그러니까 이 현대 수학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학이 이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갭이 크게 됐죠. 결국 현대 수학의 내용 중에 학교 수학에서 다루기에 가치 있는 내용을 정선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자, 이 두 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수학은 발전하고 굉장히 고도의 추상화 이렇게 되지만 학교 수학은 옛날 거 그냥 답습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학교에서는 고전적인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지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 수학의 어떤 내용들을 접목시켜 학교 수학을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다음 응용 범위도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이런 강력한 응용성의 대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했는데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 좀 정리하자면 학문 자체의 변화와 그것을 수용할 사회적 여건의 변화, 즉 수학교육에서의 가치관의 재정립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운동의 방향은 듀돈네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용 측면에서의 현대화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수학의 내용을 조기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현대 수학에 대한 내용이 지금의 이때 당시의 수학에서는 되게 주가 되었는데 학교 수학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으니까 현대 수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수적 구조를 강조를 해야 된다. 뭐 군환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때 당시의 수학은 이런 어떤 현대 수학의 내용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할 게 많아지고 어려운 내용들도 했어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됐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교육, 그러니까 이게 전공 수학은 계속 발전하지만 학교 수학은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또 오랜 기간 계속되니까 뭔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땅치 않아서 많이 뒤떨어지고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갭을 줄이는 거에 많이 초점을 뒀습니다. 다시금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를 했고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딱 그때 당시에 논리적인 구조나 엄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내용 중에 꼭 중고등학생들이 다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고 중고등학생들이 받아들일 만한 거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방법상의 현대화, 즉 그동안 열심히 발전했던 수학교육, 교육학, 심리학 여러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피아제 아시다시피 피아제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나이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새로운 지도법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조작적 심리학, 아까 얘기한 그거죠. 브루너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아제와 브루너의 어떤 심리학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임용 시험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죠. 그때 또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제3차 교육과정에 반영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신론 2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관련 기출문제 1번을 풀어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 이 첫 번째 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고 쉬는 시간에 두 문제 기입형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운동 또 비판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급진적인 개혁, 발달 단계와 부합하지 못하는 조급한 추상화와 형식화. 아까 막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는데 뭔가 현대 수학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건 이런 느낌이죠. 음식을 막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교사 재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것들을 다 학생에게 맞춰서 능력 있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고 뭔가 음식은 계속 섭취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비판 중에 이 네 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약간 학교 밖 현장이니까 1, 2, 3, 4에 좀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 두 번째, 이게 원래 유클리드 원론에 따른 교육은 애초부터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근데 현대운동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수업 현장을 가면 이런 현대 수학과 논리적 엄밀성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판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요. 원래 근대 운동에서는 막 과학과 연계하거나 경제나 경영과 연결하거나 수학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현대 운동에 와서는 그냥 수학 내용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 6, 7, 8은 약간 학교 현장 밖에서의 어떤 비판점인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은 뭐 자발적인 운동이 되게 어려웠다, 수학자가 전문적으로 뭐 나섰다라든가 뭐 교사를 위한 교육이 부족했다, 8번째 현대 교재와 전통적 교재의 조화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톰이라는 사람이 또 비판했는데 뭐 결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종래 수학에 대립되는 의미의 현대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통적 교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연구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래 수학과 대립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인데 엄밀한 공리적인 취급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 수학인데 막 엄밀하게 막 군환체 중심으로 막 논리적이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집합과 논리와의 결합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옛날 시대에서는 우리가 막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중학교 때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발달 단계나 심리 상태를 좀 더 반영하게 되었죠. 자, 이제 클라인의 비판을 보도록 하는데 제가 여기다 클라인 영어를 써놓은 게 우리 그 근대 운동의 클라인 있잖아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독일의 클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제가 영어를 암기 못해서 이렇게 적는데 얘는 그 독일 근대 운동 사람이에요. 임용 시험에서는 다 영어,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영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스펠링 다르죠. 어쨌든 이 클라인 비판, 즉 독일의 근대화 운동을 그냥 운동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대화 운동을 이끈 사람과 요 현대 운동 비판한 클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왜 잔이는 덧셈을 못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하면서 현대 운동을 좀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이런 새 수학, 현대 운동에 따른 어떤 수학 교육을 하는 그런 교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덧셈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아랫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2도 5니까 같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교사는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니 갑자기 교환법칙을 물어보느냐,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5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에서도 지나치게 엄밀하고 논리적이고 이유를 찾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진짜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똑똑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대답, 뭐 9에 1을 더해서 10이 되고 1을 더해서 11이 된다. 이래도 똑똑한 학생인데 교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의 정의에 의하여 9 더하기 2는 2를 1 더하기 1로 고쳐야 되며 덧셈의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며 10의 정의에 따라 9 더하기 1은 10이 되어야 되고 11의 정의에서 결국 10 더하기 1은 11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학교 수학에서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5 개정 걸 가지고 왔는데 교과서를 이 개정하고도 뭐 차이 없습니다. 자, 보면은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냥 5니까 같다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유형을 바꿉니다. 어떤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이건 배우거든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느끼고 교환법칙이 사용되었군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5니까 같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죠. 9 더하기 2는 11? 이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9 더하기 2는 11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덧셈의 교환법칙이 사용되고 얘는 결합법칙이 사용되었구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학생에게도 이런 일반화나 추상화 이런 것들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의 어떤 입장과 배려에 맞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화 운동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계속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논리적 엄밀성,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을 잘 갖추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운동에 의해서 학교 수학에 새로 도입된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 이게 보면은 이해가 되게 저조했어요. 논리적 엄밀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논리적인 어떤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명 문제만 계속 다룬다. 그러면 미적분의 어떤 계산 같은 걸 하는 거에 적절하지 못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재구성을 했고요. 행동적 목표와 지필 계산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대략 현대 운동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운동이 뭐 지나치게 논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거는 지나치게 쉬워요. 간단해요. 지나치게 쉬운 내용입니다. 지나치게 논리 강조, 지나치게 쉬운 내용.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기초 계산은 잘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사람들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 알겠지만 맨날 막 그 어떤 문제집의 그 A 파트, 자 어떤 문제집 A 파트 하면 아시겠죠? A 파트만 주구장창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중간고사 봤을 때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기초만 강조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문제고 이쪽도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너무 기초적인 거나 너무 논리적인 거는 뭐 적절하게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좀 전반적으로 뭔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기본 기능의 범위를, 기본 기능이 좀 이쪽에 좀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약간 좁은 의미의 계산 기능에서 바꾸는 거죠.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폭넓고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건 이제 논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우리가 문제 해결 중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는 이명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협의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줄여서 NCTM, NCT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TM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1980년대부터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 되면서 국제적인 동향은 안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어떤 수학 교육의 어떤 뭔가 좀 개혁적인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 과정도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 과정도 국제적인 동향에 맞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80년대에 학교 수학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면서 수학 교육에서의 문제 해결의 강조는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2020년이 25년이 된 지금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다양한 이론과 모델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큰 흐름을 보면 문제 해결 다 임용시험 범위입니다. 구성주의, 오늘은 안 할 것 같지만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지만 구성주의, 그다음에 수학습 수준 이론, 이것도 다 합니다.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 뭐 공학적 도구 활용, 평가 개선, 평가도 요즘 임용에서 되게 좋아하는 측면이라 많이 나옵니다. 정리할 수 있다, 이거 단 출제 범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제가 관련 기출 문제 풀어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임용 시험이 참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신론, 우리가 지금 신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신론하고 수교재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론들을 잘 공부를 해보면 기출문제 2문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기출문제 풀어보기가 있는데, 자, 한 장씩 넘길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장에 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둘 다 기입형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한번 이제 모범 답안과 한번 맞춰보시고 한 타임 끊었다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타임 끊도록 할게요.